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설립일은 2020년 7월 16일이고요.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평화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평화통일 활동가를 양성하며 이 땅의 자주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평화통일 교육 및 정책 생산, 그리고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 남북경제협력, 평화경제실천사업, 그리고 남북관계 연구와 출판 홍보사업, 그리고 유관단체와 인적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회원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공부방, 또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회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점 가면서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은 참여가 있으셔서 굉장히 좀 회자되고 있는 그런 공부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1987년 6월과 1991년 5월 그리고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안영민 지금 현재 사단법인 평화의 길 사무처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영민 사무처장님은 1991년도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하셨고요.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이시고 또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월간 민족21 기자로 또 편집국장으로 또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월간 말 기자도 지내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다시 돌아보는 1991년 5월 투쟁, 그리고 또 분신 전국 속에 갇힌 1991년 열사투쟁, 또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과 정원식 계란 투척 사건. 그래서 1991년 투쟁은 왜 일어났는가? 또 1991년 투쟁은 과연 실패한 투쟁인가? 또 1991년 투쟁의 성과, 그리고 운동 진영의 성찰과 분화. 이어서 1987년 6월 항쟁 세대와 1991년 5월 투쟁 세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2021년에 돌아보는 1991년 열사투쟁의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영민 강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안영민이고요.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네. 잠시만요. 예, 지금 저 소개받은 저는 그 평화의 길 사무처장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 그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에서 한평학당에서 그동안 오늘 16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밤마다 공부하는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이 월요일 밤마다 일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나간 그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를 확인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남북 관계나 또 평화 문제, 뭐 한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나오셔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한 강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어쨌든 뭐 저도 이제 회원이니까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올해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1991년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분신 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4월 5월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쟁 과정 속에서 숨지셨죠.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분신하면서까지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외치면서 이제 산하에 가셨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91년도에 그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열사들의 투쟁이 이제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 열사들의 투쟁이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올바르게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재조명받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면서 그 열사분들의 투쟁을 좀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사업의 집행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그 일을 좀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년 전 벌어졌던 그 투쟁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새롭게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이제 마음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뭐 여기 오신 선생님들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 보니까 해외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도 30년 전 그 일들 다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은 당시에 돌아가셨던 열사들의 초상을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입니다. 모두 13분인데 한 분 한 분 좀 말씀드리면 요 맨 왼쪽 위에 계신 얼굴이 이제 강경대 열사, 그다음 이제 박승희 열사, 그리고 김영균 열사, 천세용 열사, 박창수 열사, 김기설 열사, 윤용화 열사, 이정순 열사, 김철수 열사, 정상순 열사, 김기정 열사, 그리고 8월에 분신 투쟁하셨던 이제 손석영 열사, 그리고 11월에 제주도의 양영창 열사, 이렇게 13분의 열사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기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김기정 열사까지 모두 11분이 4월 5월 달에 숨져 가셨던 그 열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요, 그 4월 26일 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명지대의 강경대 열사가 당시 그 명지대 앞에서 그 교문 투쟁을 하다가 백골단의 폭력에 의해 가지고, 그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의해 가지고 맞아서 이제 숨지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과정에서 또 교문에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교문에서 시위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경찰하고 병력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백골단이 그 도망가는 이제 학생을 잡아가지고 집중 구타를 한 거죠. 쇠파이프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쓰러져 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옮겼다가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숨진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강경대 열사가 숨진 다음에 마치 87년도 6월 항쟁 당시에 그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서 숨진 그런 모습이 다들 연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항의하는 그런 이제 시위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4월 29일에는 이제 전남대 박승희 열사가 분신 투쟁을 하셨고, 또 이틀 뒤인 5월 1일에는 이제 안동에 있는 안동대 김영균 열사가 또 분신을 하셨고, 또 5월 4일에는 경운대, 성남에 있는 경운대 천생유 열사가 또 분신하셨습니다. 이렇게 2, 3일 간격으로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권의 어떤 폭력성을 이제 규탄하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요구를 내걸고 열사들이 투쟁을 해 나가셨던 거죠. 그리고 5월 7일에는 한진중공업의 노조위원장, 당시 그 한진중공업의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위원장은 그 91년도 초에 대기업 연대회의라고 그 노조 그 수련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에 참가를 했다가 거기 참가했던 이제 노조 그 간부들이 그대로 이제 연행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위원장이나 몇몇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구속 중에 그 구치소에서 운동을 하다가 좀 얼굴을 좀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받는 그 과정에서 의문의 이제 그 변사체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그런 형태로 해서 발견이 됐는데, 근데 당시 이제 시신을 보면은 도저히 뭐 이렇게 투신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규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투쟁들이 이렇게 불이 붙었죠. 그런 와중에 다들 아마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났던 그 사진을 봤을 텐데, 경찰이 이제 영안실
영화실 벽을 이제 뚫고 들어와 가지고 시신을 탈취해가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죠. 그 와중에 이제 검찰에서는 박창수 열사가 노동운동에 대한 회의감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8일에는 이제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김기슬 열사가 이제 분신하는 이 김기슬 열사 분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김기슬 열사가 죽는데 강기훈 씨가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여기 잘못 나왔네요.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슬 열사가 분신을 하셨고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김기슬 열사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라는 이런 이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이제 민주화 직장인 청년회 회원이었던 윤용아 열사가 또 분신을 하셨고 5월 18일에는 이제 순천에 있었던 이제 이정순 열사, 순천 출신 이정순 열사가 그 당시 신촌 그 연세대 정문 앞 불다리 위에서 분신하고 투신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또 전남 보성에 보성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철수 열사가 참교육을 이렇게 맺히면서 또 분신을 하셨고, 그리고 5월 23일에는 또 같은 보성 출신의 정상준 열사가 분신하셨고요. 그리고 5월 25일에는 성균관대 김기정 열사가 그 당시 대한극장 서울의 대한극장 앞에 시위 과정에서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보면 압사당한 거죠. 학생들이 이제 흩어져서 백골단의 진압을 피해서 흩어지다가 막 깔려가지고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11분의 열사가 투쟁의 과정에서 이제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8분이 이제 분신 투쟁을 하셨고, 강경대 열사와 김기정 열사가 공권력에 의해서 타살이 됐고, 그 다음에 박창수 열사가 공권력에 의해서 의문사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열사들의 투쟁 과정 속에서 사실 전국적인 어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죠.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의 공안 탄압을 규탄하고 또 민중 생존권을 요구하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열사들이었던 뭐가 떠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투쟁들이 쭉 벌어졌는데, 이때 열사들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보면은 몇 가지 좀 지점에서 저희가 좀 되새겨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열사들 중에서 이제 명지대 강경대 열사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이었고, 그다음 전남대 박승희 열사는 대학교 2학년. 학번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공학번이죠. 그리고 안동대 김영균 열사도 2학년. 경원대 청세영 열사도 2학년.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김미정 열사는 이제 88학번. 그건 좀 다른 경우인데, 앞쪽에 이렇게 분신 투쟁을 하셨던 이 그 세 분의 열사와 그 다음에 백골단에 의해서 그 타살당했던 이제 강경대 열사 같은 경우, 이 네 명의 열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 89년도 정교조가 이렇게 결성되고, 그 다음에 정교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해직당하고 쫓겨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정교조의 그 사수, 그리고 해직당한 선생님들을 돌려달라라는, 그리고 삼교육을 실현하자라는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정교조 참교육 세대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알아봐야 뭘 알겠냐, 이건 뭐 필시 그 선배들이 배후에서 뭐 이렇게 부추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그 언론에서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1학년, 2학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대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사회적인 어떤 의식에 대해서 또 정교조 문제를 겪으면서 사회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정치의식을 다들 갖추고 들어온 그런 이제 경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그때 정교조를 겪으면서 대학교마다 90학번, 91학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정교조 세대, 참교육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학생 운동을 하는 이런 그 세대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시에 이제 강경대 열사나 박승희 열사나 김영균 열사나 천생 열사나 또 뒤에 나온 이제 보성고의 김철수 열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문제로 해직당했던 그 선생님들을 지켜내자, 그리고 참교육을 실현하자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왔던 그런 이제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김기설 열사나 윤용화 열사나 이정순 열사나 정상순 열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부유한 집에 또 그 제대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랬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 청년회라든가 아니면 노동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제 그 분신을 했을 때에는 이제 김기슬 열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김기슬 열사는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학년이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뒤늦게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의식, 학습, 그 사회과학 책을 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의식을 이제 계속 키워나갔던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가 제대로 못 나온 이 사람이 뭘 알기에 그런 식의 이제 유서를 쓰고 그랬겠냐. 이건 필시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을 한 거다. 누군가 뒤에서 유서를 대신 써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윤용화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서 14살 때부터 아주 노동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온 그런 경우인데, 하지만 그 20살이 넘고 또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이런 것들 겪어나가면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들을 남다르게 이제 획득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청년단체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었고, 그리고 이정순 열사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정순 열사가 52년생입니다. 52년생이니까 91년도 같은 경우 우리 나이로 이제 40살 결혼을 하셨고 아이가 있었던, 흔히 얘기하는 가정주부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분신하고 투신하셨을 때는 그날 저녁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신문에 뭐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살던 곳에, 이정순 열사가 살던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책도 많이 받고 스스로 이제 시를 쓰면서 항상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던, 항상 이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던 그런 이제 가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이정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할아버님이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했죠. 해방 이후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버님이 이제 이정순 열사 그 형제들한테 항상 이제 집안에서 독립운동했었던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그런 이제 민족의식을 갖고 꿋꿋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해 주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순 열사의 할머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순 항쟁과 관련된 유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록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식당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항상 평화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시를 쓰고 그렇게 남겼던 그런 분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는 뭐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려 나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91년 그 5월 열사투쟁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학년, 저학년들, 그리고 노동자나 민중들 출신의 이런 열사들 같은 경우에 가난한 집안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들 뒤에 분명히 뭔가 누군가가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분신 배우에 대한 이제 논란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이제 5월 5일 날 다들 이제 기억하실 텐데, 김지아 시인이 이제 조선일보에 여기 나와 있듯이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뭐 죽음의 굴판 당장 걷어치워라, 환상을 갖고 누굴 선동하려 하나라는 이런 이제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면으로 분신, 당시 이제 분신했던 열사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욕하는 그런 이제 칼럼이었죠.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뭐 생명사상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생명사상에 입각한 어떤 운동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분신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로 그렇게 생명사상에 입각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라면은 왜 이 젊은 이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식인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김재하 시인처럼 이렇게 명망가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저버리고 저 칼럼을 쓰몰이 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분신 투쟁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이제 분신 정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분신 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시각들을 널리 확산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은 박홍 신부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박홍 신부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을 죽음을 선동한 세력이 있다, 분신 배후가 있다는 내용을 그런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 신부는 5월 8일 날 그 오전에 이제 김기슬 열사가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다음에 이제 투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 서강대 총장이었던 이제 박홍 신부가 그날 오후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죽음을 선동한 세력이 있다, 이 분신 투쟁 뒤에는 누군가가 지금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언론에는 이제 죽음마저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그런 이제 운동권에 대한 이제 비난 이제 기사들이 쫙 나왔고, 마치 80년대 중반에 그 부천서 성고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언론에서 성마저 이제 혁명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기사를 쓰면서 비난했듯이 그런 이제 비난 언론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박홍 신부의 이제 기자회견이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분신 배우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김기슬 열사의 그 유서가 누군가가 대필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서 대필의 주범으로 이제 강기훈 씨를 이제 지목을 하고, 이 강기훈 씨가 썼다는 그런 이제 필체를 비교를 하면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강기훈 씨가 그렇게 이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경찰이 이제 몰아가는 과정에서 범국민 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이제 명동 성당에서 농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6월 29일 날 농성을 이제 풀고 이제 경찰이 이제 자진 출두하는 그런 사진인데, 어쨌든 유서 대필이라는 거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누군가 뒤에서 죽음을 부추겼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 투쟁의 도구를 삼기 위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또는 자기보다 못 배운 그런 사람을 설득을 하고 꼬셔가지고 너가 마치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분신을 하면은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설득을 하고 이제 꼬셨다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당시에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워낙 많이 퍼뜨려지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활동을 할 때 보면은 뭐 운동권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한다더라, 다음에는 뭐 분신하려고 하는 애들이 벌써 한 100명 정도 줄 서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퍼뜨려 나가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운동권을 부도덕한 어떤 폐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당시 이제 그 정권에서 이제 주도권을 이제 잡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월 초에 이렇게 투쟁들이 확산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범국민 대회가 4차례 걸쳐서 열리고, 범국민 대회가 열릴 때마다 수십만 명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거리 시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여론이 이제 뒤집어지는, 운동권들이 뭐 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막 분신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려 나가면서 결국엔 이제 그 당시 노태우 정부가 전국 주도권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6월 3일 날 여기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시위가 격화되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니까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형태로 해가지고 강경파 그 국무총리였던 노재봉 총리가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국무총리로 이제 선임된 사람이 이제 정원식. 정원식은 그 전에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을 했죠. 교육부 장관을 했는데 특히 그 정교조 결성 시기에 교육부 장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1,500명의 어떤 교사들이 해직한 그런 역할을 이렇게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원식이 이제 총리에 임명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외국어대에서 이제 그 특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특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외국어대에 이제 특강을 하러 간다는 것들을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다 알렸어요. 다 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외국어대 학생들이 이제 정교조 교사 해직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면서 이렇게 그 강의하던 그 대학원 강의실에 가서 그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이제 계란을 던지고 이제 밀가루를 뿌리는 이제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저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이제 기사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운동권 학생들을 폐륜 집단으로 몰아갔던 거죠. 아예 뭐 스승도 모르고 스승에게 저런 식의 이제 계란을 던지며 주먹 발기질을 하는 이런 이제 폐륜 집단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몰아가면서 사실 저 6월 3일 날 정원식 그 계란 투척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투쟁 동력이 많이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6월 20일 날 그 당시 이제 91년도 광역의회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사실상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월 그 열사투쟁, 5월 투쟁, 91년 5월 투쟁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소강국민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투쟁이 종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91년도 5월 달에 투쟁에 대한 어떤 상황 어떻게 이제 투쟁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투쟁이 종결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뭐 11분의 어떤 열사들에 대한 이제 설명과 투쟁 과정에서 굵직굵직하게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91년 투쟁 왜 일어났는가 뭐 단순히 강경대 열사가 91년 4월 26일 시위 도중에 백골단한테 이렇게 맞아서 숨지는 그런 이제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91년 투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개된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그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이제 누적되어 온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다. 그럼 그건 무엇인가? 91년 투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91년 투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저는 87년 6월 항쟁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87년 이제 6월 항쟁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87년 1월 달에 박종철 열사가 이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뭐 경찰의 발표가 있었죠. 고문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이제 부분이 87년 1월 달에 있었고 그런 이제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맞서 가지고 정말로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겠다는 그런 이제 민중들의 투쟁들이 이렇게 누적되어 오다가 6월 달에 6월 9일 날 이제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 그 시위 도중에 체류탄 직격 체류탄에 맞아서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6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그 범국민 이제 투쟁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6월 10일 60항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60항쟁의 과정에서 6월 29일 날 6.29 선언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렇게 정치되게 됩니다. 6월 항쟁에서 저희가 내세웠던 가장 큰 구호는 혼철폐 독재타도 그다음에 직선제 쟁취였거든요. 어쨌든 이제 6.29 선언에서 당시 이제 그 민정당의 이제 노무현 죄송합니다. 민정당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87년 6월 항쟁은 이제 좀 승리적으로 이게 결束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이제 열려진 정치 공간에서 7월, 8월, 9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12월에 이제 대선이 열리는데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후보의 분열로 결국은 이제 12월에 대선에서는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화된 세상을 열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염원과는 다르게 결국 노태우의 당선으로 군사 독재가 연장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88년도 들어서서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참 이게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몇 달 뒤에 13대 4.16 총선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 집권 여당인 그 노태 정부 민주정의당이 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벌어집니다. 민정당이 이제 127석, 나머지 이제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 삼김이라고 얘기하는 이 야당에서 민주정의당보다 훨씬 많은 이제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벌어졌고요. 이 여소야대 국회가 벌어지면서 87년 6월 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제외하고는 이루어내지 못했던 구체적인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민주화의 요구들 중에서 또 한 부분이 당시 그 50 비리,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어떤 비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내야겠다라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0 청문회가 개최되는, 또 50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또 광주항쟁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 이런 부분들이 또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누적된 이제 대중들의 어떤 분노나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들이 이제 계속 축적되고 터져 나오면서 거기에 결국 이제 노태우 정부가 밀리게 되면서 일정 정도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이순자를 1988년도 11월 달에 백담사로 이제 귀양을 보내고,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양심수를 대거 석방한 형태로, 어쨌든 비록 그 12월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됐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88년도에 6월 항쟁의 어떤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투쟁하고 싸워 나갔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축적되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89년도에는 이제 전민련이라는 당시 이제 제야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결성되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이제 전청대협이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방북을 단행하셨고, 또 5월에는 이제 그 부산 동의대에서 그것도 이제 무리한 어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재단 문제, 학내 민주화 문제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무리하게 진압을 하러 들어간 거죠. 그 와중에서 뭐 화염병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경찰관들이 이제 숨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터져 나왔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또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는 이제 공안 탄압을 전면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5월에는 이제 정교조가 결성이 되었고,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열린 공간에서 또 어쨌든 여소야대란 이런 이제 정치적 국면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진출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어떤 그런 이제 요구들이 시위로 표출되면서 민주주의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이제 뭐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의 별명이 이제 물태우였으니까 뭐 계속 이제 밀린다.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진출을 더 이상 이제 버텨내지 못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도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구국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제 아주 아름답게 이제 포장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민주자유당이 3당 합당의 형태로서 민주자유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에 이제 민정당이 갖고 있었던 의석이 127석인데 여기에 김영삼의 이제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지면서 216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거대 정당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월 22일 날 뭐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가운데 이제 그 노태우가 있고 좌우로 김영삼과 김종필이 배석을 하면서 3당 합당을 이제 합의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5월 9일 날은 이제 민주자유당이 정식으로 창당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세가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었고, 어쨌든 저 216석이라면은 국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민주자유당이 탄생된 과정에서 결국 목표는 내각제 개헌이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공공연하게 나왔죠.
200석이 넘어가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거기에 맞서 가지고 뭐 노동자들은 또 전노협을 만들고 농민들은 또 전농을 만들고 그런 이제 기층 대중조직들이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 힘들을 또 하나로 모아가지고 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와 민중 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이제 연대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87년 6월 항쟁 이후 90년까지 계속 투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계속 투쟁을 해나갔고 그 투쟁의 과정에서 결국 노태우 정부는 민주자유당이라는 이제 거대 정당을 만들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각제 개헌을 이렇게 획책하는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만든 것이 이제 87년 6공화국 체제의 어떤 그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돌리는 거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전처럼 그 이제 국회 다수당이 이제 내각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권력을 계속 나누어 가지면서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수의 어떤 시절로 되돌아가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맞서서 끊임없이 싸워나갔던 국민들의 민주개혁 요구와 또 기층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 축적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91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 그 91년도에 제가 활동했던 이제 전대협 같은 경우에도 전대협이 5기 전대협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쨌든 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였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 저지 이게 이제 투쟁의 어떤 핵심 노선이었거든요. 그건 아마 전대협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활동했던 정치적인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 모든 이제 조직에서 어쨌든 91년도는 민자당과 한번 제대로 싸워야 된다. 노태우 정부에 맞서가지고 그들의 어떤 공안 탄압 그리고 이제 보수 반동 이런 이제 획책 음모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91년 새 벽두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4월 달에 강경대 열사가 시위 도중에 경찰이 어떤 폭력에 의해 가지고 쓰러지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축적되어 오고 분노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이제 터져 나오면서 91년 5월 투쟁의 형태로서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91년 투쟁 저희가 이제 30년 만에 91년 투쟁을 새롭게 이제 기념하고 재조명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당시를 이렇게 겪었던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91년 투쟁, 분신정국, 뭐 5월 투쟁, 뭐 열사투쟁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투쟁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다라고 볼까? 과연 우리가 실패했던 투쟁인가? 그 당시 91년 5월 투쟁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은 연 인원 수백만 명이 참여했던 일종의 항쟁이었거든요. 6월 항쟁 이후에 최대 규모로. 그러니까 4차례의 전국적 범위에서 4차례의 범국민대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열사들이 모두 11분의 열사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열사들의 어떤 장례식 자체가 이제 장례 투쟁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전국적인 부분에서 집중해서 투쟁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연일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집중하는 어떤 범국민대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장례투쟁이 열리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5월 달 한 달 동안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 수백만 명이 참여했던 그런 이제 대중항쟁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5월 20 며칠인가요? 노태우가 내각제 개헌을 포기한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은 일단 투쟁에 의해서 저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공안 탄압을 주도했던 강경파 노재봉 총리가 그 과정에서 경질이 되었고 그런 것을 본다라면은 종합적으로 보수 반동으로 시대가 역행하는 것을 저지한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제 성과와 달리 한편으로 이제 여론을 통한 언론을 통한 이제 여론 조작, 특히 이제 분신 배우에 대한 어떤 논란들, 유서 대필 사건 이런 부분으로 상징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동권의 도덕성을 이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론 조작들이 있었고 또 공권력을 앞세운 어떤 공안 탄압들은 아주 일상화되었던 거죠. 박창수 열사가
뭐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의문의 어떤 그 시신으로 발견된 이런 일들처럼,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제 당시 투쟁의 야당은 적극적으로 결합은 안 됐거든요. 87년 6월 항쟁하고는 달리 야당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한 발 빼는 그런 형태로 있었고, 또 야당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87년 6월 항쟁 때처럼 흔히 얘기하는 넥타이 부대, 일반 회사원이나 중간층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들보다는 기층 민중들, 조직화된 기층 민중들이 대거 참여한 그런 형태가 6월 항쟁과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에는 분신 투쟁에 대한 좀 비판적인 정서가 분명히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하 시인이나 박홍 총장이 이렇게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떠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주면서 야당도 조금 이제 분신이라는 그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또 야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중간층도 투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87년 6월 항쟁처럼 이게 전면적으로 참여한 모습들이 좀 덜했던 거죠. 소극적으로 나오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6월 20일 날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선거의 결과는 그런 이제 5월, 6월에 그런 이제 지난한 투쟁과는 달리 민자당이 이제 압승한 그런 형태의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 투쟁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신까지 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과연 남은 게 뭘까? 뭐가 남았지? 우리가 이 투쟁에서 이겼나? 승리했는가? 이런 이제 회의감, 또 패배감, 또 상처, 아픔들, 이런 부분들로 91년이 기억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이제 그 아픔이나 또 성찰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6월 항쟁처럼 딱 눈에 보이는 직선제 개헌이란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얻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91년 투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부분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투쟁이 이제 6월달에 종식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이 투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또는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크게 한 3가지의 어떤 과제들이 91년 투쟁을 돌아보면서 91년, 9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앞에 이제 과제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물론 이제 91년 투쟁이 범국민 대책위를 꾸리고, 그 전에는 이제 90년도에 어떤 국민연합이라는 형태의 어떤 연대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투쟁을 해 나갔지만은, 왠지 모르게 좀 그 전에 87년 6월 항쟁 같은 경우에 어떤 국민운동본부라든가 이런 형태처럼 좀 느슨한 형태의 그런 이제 연대 기구, 또는 이제 느슨한 형태의 대책위원회, 이런 형태보다는 좀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좀 탄탄하게 꾸려져서 정치적 구심 역할을 해서 투쟁을 제대로 지도를 해 나갔다라면은 91년 5월 투쟁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좀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이 일부에서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모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그리고 도시 빈민,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육전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전국적인 규모의 어떤 대중 조직들, 이런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 조직들이 중심이 된 형태로 해서 새로운 어떤 연합 조직을 만들자, 이런 이제 모색들이 있었고요. 그런 모색들이 91년 12월 달에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해방 이후 최대 단일 연합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결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85년도에 꾸려졌던 민통연, 그리고 89년도에 꾸려졌던 전민련을 이제 계승한 형태로 해서 91년도에
나타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운동의 구심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민통연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제야나 야당 인사 중심이었고, 전민련은 여전히 제야의 연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국연합은 그런 이제 제야의 연장에서 벗어나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이제 기층 대중 조직이 중심이 된 형태의 연합 조직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91년 투쟁을 성찰하면서 정말 그때의 좀 전국적인 어떤 구심의 역할을 한 그런 이제 운동의 중심이 있었다라면은 91년 5월 투쟁이 열사투쟁이 그렇게 마지막이 그렇게 좀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운동의 어떤 구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과제 속에서 이제 전국연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부터 91년 5월 투쟁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전통적인 민중운동, 제야운동 이런 이제 운동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나 그다음에 정권에 대한 규탄이나 그다음에 정권 타도를 요구하고 뭐 이런 이제 투쟁들이 쭉 진행이 됐는데, 근데 그런 투쟁이 제가 앞에서도 87년 6월 항쟁하고 다르게 91년 5월 투쟁에서는 야당의 참여 내지는 중간층의 참여, 그런 부분들이 좀 6월 항쟁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이제 이게 이런 전통적인 투쟁 방식이 대중들과 긴밀하게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뭔가 조금 괴리감을 가지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들도 한편에서는 새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80년대하고 달라진 새로운 어떤 한국 사회 분위기, 그리고 어쨌든 뭐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전두환은 이제 선거가 아니죠. 선거가 아니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노태우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두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하고 노태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좀 차이가 있었다. 국민들 정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일정 정도 민주화가 되고 민주주의 공간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방식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도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91년 5월 투쟁을 평가하고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때 저희도 보면은 신사회 운동이다, 새로운 운동이다, 새로운 뭔가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민 운동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들이 축적되면서 환경 대표적인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그때 대부분 이제 결성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만들어졌고, 참여연대 같은 경우 이제 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94년도에 만들어진 참여연대를 보면은 뭔가 이제 다른 거죠.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뭐 전민련 내지는 뭐 민통연 내지는 뭐 전국연합 이런 이름하고는 이제 어감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그 참여연대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생존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화두로 내세워서 나가는 그런 이제 시민운동의 주제 자체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민중운동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하게 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91년 5월 투쟁에 대한 좀 새로운 성찰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쨌든 91년 5월 투쟁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정부를 규탄하거나 어떤 이제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또 때로는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행진을 하거나 때로는 경찰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부분에 맞서서 뭐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거리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냈는데, 근데 이 거리 투쟁의 방식이 과연 유효한가? 과연 이 거리 투쟁이라는 부분들이 정말로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성찰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91년 5월 투쟁을 겪으면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이제 거리 투쟁을 탈피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 민주주의, 개혁 이런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제도권이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사회 개혁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도권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사실 91년 투쟁을 평가하면서 또 한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제야운동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민중운동이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곧 변절처럼 생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리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제도권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요구를 대중들의 요구를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저는 92년도의 총선 때 뭐 제2야파 일부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거나 또 92년도 이제 대선 때 범민주 단일 후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또 다르게는 이제 그 독자적인 어떤 진보 정당을 만들고 또는 독자적인 어떤 민중 후보를 내세워서 어떻게 선거에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문제의식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공통된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민주당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정당이냐 이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공통된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서 우리가 깃발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부분으로만으로는 안 된다. 제도권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 고민들이 사실은 91년 투쟁을 겪으면서 그 투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2년, 93년 들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고민이 더 본격화되고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92년 어쨌든 이제 91년도 우리가 5월 투쟁을 통해서 거리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92년도 총선 물론 이제 총선에서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야당 중에서 대안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생각을 했던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하지만 92년도 대선 때는 뭐 김영삼 정부가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김영삼이 당선돼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당시 이제 91년 투쟁을 통해서 92년도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문제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되어 나가면서 이것이 92년도 대선을 거치면서 김영삼 정부가 등장했을 때 이런 세 가지 문제의식들이 더 구체화되고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런 이제 고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김영삼 정부를 보면서 문민 독재라고 볼 것이냐. 문민 독재라고 보면은 계속 예전처럼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서 싸우고. 근데 이거를 선거를 통한 합법적 정부로 볼 것인가. 그러면 이제 뭐 투쟁을 통해서 맞서 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비판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견인하고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이제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 근본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운동을 어떤 형태로 추구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김영삼 정부 이후 출범 이후에 운동 진영 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이제 문제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투쟁의 전민 항쟁의 방식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과격 투쟁을 지향하고 선거를 통한 어떤 변화, 집권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입장 차이가 점점 심화되어 가면서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입장 차이가 그 계기가 된 것은 이제 91년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91년 투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91년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성찰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새로운 과제로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91년 투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면은 92년, 93년을 거치면서 특히 김영삼 정부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또 구체화된 과정에서 운동 진영 내에 확연한 어떤 입장 차이로 이제 분화되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0년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LPD 논쟁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이게
뭐 흔히 이야기하는 NLP라는 것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한국 사회의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운동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였다라고 보면은 뭐 한국 사회를 뭐 이렇게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에 있는 뭐 식민지성이 남아 있는 그런 사회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NL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운동 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정부 이후에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확연하게 갈라서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PD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계급 모순을 내세우고 노동자의 어떤 주도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그 내부에서는 확연하게 갈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그 확연하게 갈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제 91년 투쟁 이후에 우리가 운동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성찰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동은 잘못됐다, 이건 다 끝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저 최영미 시인의 저 시집이 1994년도에 나왔거든요. 1994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저 시집이 사실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잔치가 뭐냐?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 이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운동일 수도 있고, 혁명일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이제 끝났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세월,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했던 것도 이제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성찰을 통해서 뭐 어떤 변화 발전을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가가는 그런 관점, 아니면 이제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청산하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시대에 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이제 91년도 소련의 어떤 해체, 사회주의권의 붕괴, 또 이제 90년대 중반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북의 고난의 행군, 그 속에서 드러난 이제 북의 경제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쪽 사회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저는 이제 고민들은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90년도에 범민련을 만들고 범민족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통일운동을 쭉 풀어나가는데, 통일운동 내부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범민련의 결성과 범민족 대회를 바라봤을 때에는 당연히 노태우 정부는 민중들을 탄압하고 분단을 획책하고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그렇기 때문에 투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각이 강했다라기보단 그런 시각이 전부 다였죠. 전부 다였는데 91년도에 남북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유엔 동시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92년도 대선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가 등장을 하고,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뭐냐, 정부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인가, 아니면 정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통일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될, 정부 당국도 통일 문제를 풀어나갈 한 주체로서 참여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은 이제 논쟁이 시작됐던 거죠. 그런 이제 논쟁 속에서 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범민련과는 이제 범민련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어떤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일운동의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통일운동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 통일운동의 분열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자주민주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하고 좀 다른 영역이었다는 거죠. 정부의 역할, 그러면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뒤로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려 들어가면서 통일운동 내부의 어떤 분열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제도권 정치를 둘러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 민주당 속에서 어떤 일정 정도 이제 근거지를 만들고 일정 정도 지분을 확보해서 그것을 하나의 진보적인 블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도권 정치를 이렇게 바꿔내면서 결국엔 집권을 할 것이냐, 민주당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 들어가자라는 입당하자라는 이런 부분들과 민주당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민주당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형태의 진보적인 어떤 정당이 필요하다. 우리는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따로 이제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이 제도권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각 차이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80년대 저희가 이제 학생운동하고 또 다른 이제 제야에서 운동하셨던 분들, 노동운동하셨던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때 이제 했던 이제 논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상적인 논쟁이었죠. 이상적인 논쟁이었고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먼저냐, 계급적인 문제, 계급 모순이 우선이냐, 민족 분단 모순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들 현실로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 지금 돌이켜 보면 대단히 좀 이상적이고 되게 낭만적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던 문제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타났던 대립이고 갈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원칙을 지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구한말의 고집불통 유생과 같은 애국심만 내세워가지고 대안도 없이 고집만 부리고 실력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뭔가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운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변절을 합리화한 그런 방식이다. 변절개혁파의 어떤 비겁한 변명이다. 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그것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모습들인데 저는 이게 단순히 90년대 중반에 어떤 이론 논쟁 속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91년 5.18 투쟁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이제 우리 운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큰 흐름들, 두 가지 좀 이렇게 대립되는 큰 흐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면요, 사실은 저 87년 6월 항쟁을 겪었던 또 6월 항쟁을 주도했던 그런 세대가 있고 그런 세대를 보통은 이제 전대협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586 세대다 지금 얘기하는데 이 586 세대 중에서도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대중적인 운동, 6월 항쟁과 같은 대중적인 운동과 전대협 총학생회와 같은 이런 대중조직에서의 펼쳐나가는 이런 운동을 겪지 않았던 80년대 초반하고 그것을 겪었던 80년대 중후반하고 저는 이렇게 조금 결을 달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통칭 이제 87년 6월 항쟁 세대를 가지고는 이제 전대협 세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에 비해서 91년 5월 투쟁을 겪었던 세대,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91년 5월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던 세대는 학번으로 따지면 대학생들 같은 게 학번으로 따지면은 89학번, 90학번, 91학번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정교적 문제를 겪었던 세대예요. 89년도에 본인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직당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교조가 냈었던 참교육, 민족민주 인간화 교육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또 학교 현장에서 겪는 그런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문제 제기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런 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층들이 있었고 그런 층들이 사실은 89년, 90년, 91년 이어지면서 고등학생 운동이라는 형태로 표출이 되었고 그렇게 고등학생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그 세대가 90년, 91년도에 대학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대학은 많이 들어왔고 그때 이제 저희 기억으로도 이 대학 신입생 후배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웬만한 3, 4학년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회과학 의식이나 정치 의식이 높은
이런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생 운동 세대다 내지는 뭐 정교조 세대다 참교육 세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대들이 사실은 91년 5월 투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던 그런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이제 통칭해 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한총련을 결성하고 한총련 운동을 주도하고 이렇게 쭉 나갔던 그런 세대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대협 세대하고 분리할 수 있는 한총련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전대협 세대들 같은 경우 6월 항쟁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87년 6월 항쟁부터 지금까지 조금 이제 그들의 승리는 좀 과잉평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잉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6월 항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87년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것으로서 가시화된 성과가 87년도에 끝나죠. 근데 6월 항쟁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진출해서 거리에서 투쟁을 하면서 외쳤던 것은 단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만은 아니었죠. 눌려 있었던 사회 전반에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6월 항쟁의 목표가 아니었던가. 그랬기 때문에 6.29 선언 이후에 열린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때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뭐냐면 민주노조 건설이었거든요. 민주노조 건설. 그만큼 이제 노조 건설조차도 노조란 존재조차도 부정받던 시대에서 어용이든 뭐든 노조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으로 바뀌는 그런 길을 이제 연 것인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성과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민주주의의 확대나 독재 청산이나 이런 이제 정치적인 성과는 88년, 89년, 90년, 91년 계속 이어져 오는 대중들의 투쟁을 통해서 계속 축적되고 다져져 나갔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91년 5월 투쟁을 통해서 한 번 더 폭발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 91년 5월 투쟁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뚜렷한 어떤 승리의 어떤 결실 이런 것들 남기지 못하고 투쟁은 이제 소멸되었고. 근데 6월 항쟁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월 항쟁 때 그런 승리를 이루었다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그 승리를 이루었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6월 항쟁은 승리한 투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승리 과잉 평가된 세대다. 그러니까 늘 그때의 승리를 가지고 계속 그다음 넘어올 때마다 앞서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6월 항쟁 세대들은 결국 대학 졸업 이후에도 다양하고 안정된 사회 진출을 다들 많이 이뤄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한 취업하기도 굉장히 편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리고 애국적 사회 진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각계각층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 진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무슨 청년회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풀어나갔던 그런 힘들을 이제 축적해 두었던 그런 이제 세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이제 그 승리적인 어떤 평가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 이제 30대부터 제도 정치권을 많이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전대협 세대로 따지면은 3기의 의장을 했던 우리 임종석 3기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국회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2000년도면은 만 34세 나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96년도에 그 386 세대 중에서 96년도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었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 32세에 당선된. 어쨌든 그렇게 30대의 제도권 정치 진출이 가능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세대들의 상당수가 이제 국회나 그 정당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30대부터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이제 20년 지나온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기득권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정치권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을 해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민주개혁과 이런 부분에
새로운 어떤 이제 길을 개척을 해나가고 열어나가는 그런 세대로 이제 기대를 받았는데 현재는 그런 세대로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개척해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의 어떤 그런 흐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구세대의 막내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이제 97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패배가 좀 과잉평가된 그런 세대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5월 투쟁 자체도 정말로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항쟁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면서 보수 반동으로의 역행을 저지했던 그런 엄연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투쟁은 아무런 성과 없이 패배로 끝났다라는 이런 평가를 이제 뒤에는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뿐만 아니라 93년도에 한총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한총련 1기, 2기, 3기, 95년도까지는 뭐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학생운동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굉장히 축적되면서 한총련의 전성기라고 얘기할까요? 뭐 출범식을 하면은 전대협 시절의 출범식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의 아주 풍부한 내용의 정말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의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이랬던 부분들이 한총련 초기에는 거의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이제 성과를 많이 낳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96년도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연세대 투쟁. 그러니까 96년도에 범민족 대회가 연세대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94년, 95년, 96년 이 그 통일운동 내의 어떤 이제 논쟁과 분열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통일 행사가 열리고 그다음에 범민족 대회를 주도하는 범민연과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통일 행사를 주도하는 새로운 통일운동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갈라져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범민족 대회와 범민연에 대한 이제 탄압들이 좀 이렇게 집중이 되었고 그 부분이 이제 한총련에 대한 탄압으로도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범민족 대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고 해산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정문에서부터 막아가지고 경찰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그 학생들이 결국엔 연세대 과학관으로 이제 밀려서 본의와는 무관하게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밀려가지고 이제 농성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엔 한 열흘 가까이 이제 그 탄압받고 농성하는 그 과정에서 한총련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낙인 찍는 마치 한총련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중들과 유리된 채 국민들의 정서와 유리된 채 아주 이렇게 그 거칠고 아주 독단적인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이제 시위를 하는 집단으로 이제 낙인 찍는 그런 이제 상징 폭력을 당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96년도에 있었고 97년도에는 또 출범식 과정에서 프락지로 몰린 그건 이제 분명히 그 당시 이제 한총련 운동을 했던 분들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프락지로 몰렸던 사람이 치사 맞아서 죽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총련 운동이 급속히 이제 쇠퇴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어쨌든 이제 한총련 초기의 어떤 성과와 성장 그리고 이제 96년, 97년의 어떤 대대적인 탄압과 이제 한총련에 대한 이제 낙인 그게 결국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확산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세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배가 익숙한 늘 이제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의 과잉평가의 어떤 세대가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91년 5월 투쟁과 연계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 세대 내에 좀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특히 저희가 이제 3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총련 세대 특히 9091 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91년 5월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렇게 아픔, 상처, 슬픔, 패배 이런 이제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마음도 많이 아프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세대는 이후에 뭐 전대협은 이제 훈장처럼 됐으니까 뭐 사회 진출도 잘하고 정치권으로도
잘 진출하고, 그런데 한총련은 이제 훈장이 아니라 낙인처럼 되어 있으니까 결국 평범한 생활이나 직장인으로 많이 흘러나갔던 거죠. 흘러나가고 운동적 삶을 계속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또 시민사회에서 단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부각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97, 8년도에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조차도 졸업 이후에 취업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대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참 재밌는 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40대, 그러니까 91년 5월 투쟁 세대, 한총련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40대가 가장 진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뭐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 뭐 진보적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 뭐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원이나 참여,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그 위의 세대보다도 현재 이 40대가 가장 진보적인 형태로 나온다. 그거는 왜 그런가? 저는 어쨌든 이런 그 패배가 과잉 평가되고, 그 다음에 이게 탄압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은 묵묵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20대 청년 시절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나 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손에 쥐고 또 참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세대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들 세대가 비록 이제 패배라는 규정 속에서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30대, 20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좀 신세대의 맏형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사실 저도 뭐 한 30년 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올바른 이야기인가 맞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고, 다만 그때 우리가 이랬구나, 그 시절에 그 열사들이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자신을 바쳤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91년을 바라볼 때는 현재적 시각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죠. 당장 이제 뭐 분신 투쟁에 대해서 그런 극단적인 투쟁을 왜 하느냐,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질 수도 있고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그렇게 뭐 거리에서 투쟁하고 싸운다라고 해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좀 냉소적인 이런 이제 비판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떠나서 왜 91년도에 그런 투쟁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은 91년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87년 6월 항쟁부터 누적되고 축적되고 폭발해 왔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91년에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 투쟁이 결과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당시 91년도에 우리가 이제 내세웠던 가장 핵심적인 구호가 해체민자당 타도 노태우였어요. 해체민자당 타도 노태우. 근데 그때 91년도 그 당시 투쟁으로 민자당은 해체되지 않았죠. 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격변을 통해서 뭐 그 민자당이 나중에 무슨 당으로 바뀌고 한나라당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거대한 이 집권 여당 민자당을 몰아내자라고 했지만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도 타도하자라고 얘기했지만은 타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름의 기층 대중운동의 역량을 총 집중을 해가지고 또 열사들의 그런 이제 헌신적인 그런 이제 희생, 그것을 이제 잊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결사적으로 싸웠던 거죠. 결사적으로 싸웠는데 눈앞에 보이는 뚜렷한 이제 성과는 못 냈다. 하지만 저는 그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운동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성찰과 혁신, 변화의 계기점을 저는 91년 5월 투쟁을 통해서 저는 찾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뭐 투쟁을 했는데 헌신적으로 뭘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해서 주저앉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면은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뭐였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혁신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91년 5월 투쟁은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투쟁, 그때 굉장히 이제 거리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당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주당 거기에서도 이제 되게 이제 거세게 이제 투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이제 뭐 김영삼 자체가 이제 구속시키겠다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리에서 그런 이제 투쟁들을 벌려나갔고, 그리고 또 96년, 97년도 겨울에는 당시에 이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 잘 모르겠네요.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한 그런 이제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또 청년 학생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 집결을 해가지고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는 그런 투쟁을 결국은 승리로 이제 이끌었던 거죠. 그 승리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시민사회 운동 한 단계 더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엔 김영삼 정부는 이제 지지율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힘이 저는 이제 97년도 최초의 정권 교체,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라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물줄기를 만드는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 2008년도, 또 2016년도 탄핵을 내세웠던 그 촛불 투쟁이 벌어질 수 있었다. 특히 2016년도 그 촛불 탄핵 투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91년도 열사투쟁, 87년도 6월 항쟁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 세대가 자기 자식들 손을 잡고 나와가지고 싸웠던 투쟁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91년 투쟁을 단순히 그렇게 처절하게 분신하고 싸웠지만은 우리가 이룬 것은 없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처와 패배뿐이었다, 이렇게 과연 규정하는 것이 맞는가? 절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6월 항쟁과 그 다음에 97년도 최초의 정권 교체, 그 이후에 이어져 나갔던 촛불 투쟁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연결해 나갔는데 중요한 어떤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로 91년 열사투쟁, 5월 투쟁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든 것도요, 91년 투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하거나 올바로 좀 바라보자, 새롭게 좀 조명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잘 없었어요. 10주년이 된 때도 20주년이 되는 때도. 그리고 오히려 이제 91년 투쟁을 예를 들어서 이제 혁명이 끝난 시대를 상징하는,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상징하는, 또 혁명이 끝난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상징 도구로 91년 이제 5월 투쟁, 91년 열사 투쟁이 이용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답답했고, 좀 열사들이었던 그런 이제 정신이 훼손당하는 것 같아서 좀 속도 상했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30주년에 열사들의 어떤 그런 투쟁을 제대로 조명하는 그런 이제 기념사업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념사업회를 만든 주축은 각 열사들의 추모사업회, 앞에 이제 11분 열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추모사업회가 없는 열사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또는 이제
이게 학생 열사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동료가 있고 선후배가 있으니까 기억해주면서 추모 사업이 이어져 나왔는데, 학생 열사가 아닌 노동자 민중 열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추모 사업이 이어지다가 결국 중간에 이제 끊기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다 제대로 이제 기록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열사 추모 사업회와, 그리고 어쨌든 91년도 5월달 그 열사투쟁을 현장에서 이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운동 같은 경우에 전대협 5기죠. 저도 이제 91년도 전대협 5기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전대협 5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그 강경대 열사가 91학번이에요. 91학번, 대학교 1학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그때 참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신입생이 뭐 한다고, 뭘 한다고 그런 시위에 나가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열사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경대 열사는 비록 신입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학년이었지만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이제 남다른 사회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특히 정교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뭐 어머님한테 도시락을 이제 토요일에 몇 개씩 좀 싸달라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도시락을 많이 싸가냐 하니까,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몇 개씩 싸가지고 명동성당에서 이제 농성하고 있던 정교조 선생님을 지지 방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일기장이나 노트에 막 이게 빼곡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학교 1학년이라고 쉽게 이렇게 뭐 뭘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던. 그래서 그 91학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대 친구 91학번 모임이라고 해서 91학번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또 강경대 열사뿐만 아니라 91년 열사들 전체를 이제 좀 조명하고 기념한 그런 사업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좀 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요. 현재 이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올해 4월달에 이제 온라인으로, 요즘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잘 모이지 못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추모 문화제를 열고, 각 열사 5월달에 각 열사 추모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결합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이 91년 열사투쟁을 좀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포지움을 가졌고, 그리고 각 열사들의 살아온 어떤 생애를 짧게나마 이제 영상으로 담는 그런 이제 미니 다큐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91년 5월 투쟁, 열사투쟁을 이렇게 재조명하는 그런 종합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당연히 그 당시를 기억하고 또 그때 참여했던 또 그 마음과 그 열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동참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방법을 제가 맨 밑에다 좀 했는데, 또 참여할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화면 공유 좀 중단해 예,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하여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저 87년도, 예. 문을 다 저희 방에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글쎄요, 지금 예, 이게 밖에는 저희 덥죠. 예.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늦은 시간에 하여튼 좀 고생하셨습니다. 87년도 6월 항쟁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민주화 운동을 좀 영화 보듯이 이렇게 쭉 그려주셨는데요. 아마 직접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좀 생생하게 되새기는 계기가 됐을 거고, 또 아마 그렇지 못한 일부 분들은 좀 생경한 얘기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91년에 5월 투쟁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 투쟁들이 단지 그 명지대 강경대라는 학생이 타살된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몇몇 이어져 왔던 민주화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 2016년 촛불혁명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좀 자조적이고 패배적인 평가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렇게 뭐 질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아까 그 강의하신 우리 그 안영민 선생님이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주제를 좀 잡아서 토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뭐 이재봉 교수님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보죠? 예,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음소거 해제가 안 되나요, 이재봉 예, 교수님?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교수님. 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예. 됐습니다. 예. 안영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꼰대로서 한마디 할게요. 한 그 30년 전에 그 민주화 투쟁사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그 무거운 주제를 너무 그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좀 딱딱했어요. 우리 그 안영민 선생은 91년 투쟁 이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취지가 이제 회원들끼리 그냥 소개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 뭐 그냥 좀 뭐 특히 전공 분야나 뭐 주로 해온 일 뭐 얘기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한 3개월 진행하다 보니까 이 한평학당이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소개보다 강의에 더 힘을 쏟게 됐는데, 우리 안영민 선생은 이번에 자기 소개가 너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질문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 20분 정도 우선 아버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안재구 선생이라면은 경북대 수학 교수님이 70년대 난민전 사건으로 한 10여 년 감옥에 가 계셨을 테고, 그 뒤로도 뭐 무슨 사건을 해가지고 안영민 선생하고는 부자간에 같이 감옥 생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우리 훈장 선생님이 경력 얘기해 줬는데, 민족 21 창간 기자 아니에요? 네. 나중에 대표까지 지내시고. 예. 아마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민족 21이라면은 2000년 6.15 정상회담 그 성과로 남북이 동시에 만드는 그 통일 잡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어요? 남북이 동시에 만드는 잡지. 그거 기자하고 대표까지 지내셨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사적인 얘기 하자면은, 지금 아들이 아직도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아직 새끼 야구 선수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그러니까 지금 벌써 프로야구인가? 나는 예. 지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프로야구에 간지 한 그러니까 2년. 프로야구 선수 아빠면은 또 자기 아들 자랑도 좀 해야 되지. 그냥 그 91년 그 무거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아버님 얘기, 민족 21 얘기, 네. 장한 아들 얘기, 그런 것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우리 회원들 중에도. 죄송합니다. 이게 참,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지금 근데 91년 얘기는 우리가 역사책 보면 다 알잖아. 근데 그동안에 저도 그 한평학당에서 진행하는 거를 시간이 돼서 이제 들어와서 보는 경우는 많지 못하니까, 대신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남은 이제 자료를 올린 이제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한평학당에 나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 남북 문제나 뭐 한미 관계나 통일 문제나, 여기 상당히 이제 쟁쟁한 전문가 스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91년 투쟁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통일 문제나 남북 관계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중간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코너로 해서 했는데 너무 진지했다고 얘기하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아까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연결하신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너무 저 반가운 스님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우리 독일의 우리 윤은섭 선생님이나 또 이종현 선생님이나 다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고 우리 베를린의 박영수 선생님도 보이시고 한데 저희 그 사실은 이제 90 언제입니까? 2001년도죠. 민족 20일 처음 창간된 게 2001년도 3월이었거든요. 3월에 이제 6.15 시대에 남북이 함께하는 이제 통일 잡지다라고 얘기해서 남북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 잡지로 해서 이제 민족 20일 창간하고 민족 20일이 2013년도에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고 문을 닫은 이유는 2001년도에 이제 창간하고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두세 번씩 평양으로 그 금강산으로 개성으로 그리고 베를린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참 남북 회의가 만나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자부심도 있었고요. 이재봉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통일신보 북의 통일신보하고 일본의 조선신보하고 자매기련을 맺어가지고 기사를 제공받으면서 늘 민족 20일을 펴면은 저희가 이제 평양 현장에 가서 찍어온 화보와 기사들 통일신보에서 보내준 기사, 조선신보에서 보내준 기사를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잡지였다라는 이런 이제 그 칭찬들. 그래서 이제 특히 해외에 계신 이제 독자분들, 해외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껴줬던 그런 잡지였죠. 그리고 그 잡지의 창간 때부터 마지막 문을 닫을 때까지 12년을 제가 유일하게 창간 때부터 일했던 사람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이제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이 정권이 이제 바뀌고 나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저희가 2008년도 9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북 취재를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북 취재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계속 초청장이 날라오는데 통일부에다 이제 그 초청장을 밀어 넣으면은 뭐 불허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판단을 안 하다가 결국 이제 날짜가 이제 지나가 버려서 이제 못 가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2011년도 딱 용무렵이죠. 7월 달에 민족 20일이 그 북의 천안함을 폭침한 정찰 총국으로부터 지령받아서 종북 잡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혐의를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정원에서 이제 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2011년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재판을 7년 동안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재판 받아서 2018년도에 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집행유예도 끝납니다. 이제 집행유예 끝나니까 어디 해외 행사 있으면 저도 이제 나가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민족 20일 시절이 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저의 이제 한 40대 30대부터 40대 이제 12년을 이제 이렇게 바쳤던 그런 이제 세월이라서 잊지 못할 그런 부분이고 그때 저희가 이제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정말로 해외에 계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평생 독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언제든지 이제 책을 볼 수 있게 신청을 하시고 또 저희가 취재 가면은 단 한 번도 취재 비용을 걱정하거나 먹고 자는 걸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동포 스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게 벌써 한 10년이 된 거죠. 10년이 됐고 2021년도에는 달라진 상황에서 그 민족 20일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이 통일 매체가 지금도 곳곳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잡지란 형태로 월간지 잡지란 형태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 됐다. 그랬을 때 뭐 이거를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전에 우리 진천 교수님도 들어오시는데 통일 TV와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영상으로 남북회의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제 일들도 또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뭐 좀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작년 7월 8일에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셨고 제가 이제 주말에 대구하고 밀양에서 아버지
일주기 관련된 이제 추모 행사를 하고 왔는데 7월 8일이니까 목요일 날 이제 첫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 아버님의 존재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제 뭐 아버지는 뭐 통일운동하는데 참 든든한 이제 스승이자 동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1년 전에 뭐 몇 년 정도 있던 병마를 이제 겪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좀 마음은 좀 그렇지만 또 그만큼 또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3대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희 그 작은 애는 큰 애는 이제 인산이에요. 이름이 인산이. 인산이는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렇게 수사받고 이렇게 불려다니고 재판하고 하면서 민족 21도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뭐 집에 집가다시피 했죠. 뭐 활동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 동안에 그 큰애가 이제 야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빠가 집에서 뭐 할 것도 없는데 너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게 하면서 제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수학이었거든요.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 수학 과외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제 뒷바라지를 한 거죠. 뒷바라지를 했더니만 어떻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는 프로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인생이죠. 다른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애한테 그럽니다. 너 프로야구 선수 되도록 아빠가 뒷바라지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아빠를 아무것도 못하게 옥죄는 바람에 아빠가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너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너는 그리 알고 있으라 하니까 그럼 내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했더니 막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애는 이제 뭐 자기 인생의 어떤 진로를 찾아서 이제 사회로 나갔고 작은 애도 이제 중학생 어느 정도 커서 그래가지고 좀 시간적인 이제 여유도 나고 해서 좀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참여한 곳이 이제 평화의 길이라는 단체이고요. 그 평화의 길이라는 단체는 어쨌든 2018년도에 그 남북관계 한참 좋아졌을 때 그 4.27 회담, 9.19 회담 일어나고 했을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평화 통일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지를 만들어야겠다. 통일의 길은 이미 이제 심지어 변호사님 계신데 통일의 길은 이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통일의 길과 쌍날개가 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명진 스님을 이제 이사장으로 모시고 명진 스님은 민족21 발행인으로 계셨거든요. 민족21 문 닫기 그때까지 이제 발행인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명진 스님 모시고 이제 민족21 사업을 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또 평화의 길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진 스님 모시고 이제 평화 통일 운동을 이제 해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평화의 길이 출범했고요. 근데 이제 2019년, 2020년 남북 관계도 막히고 문재인 정부는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고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제 확산되면서 크게 지금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재봉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찾아가지고 좀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1년요 열사 추모 사업회도 사실은 우리 세대의 그 마지막 책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걸 좀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얘기를 꺼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작년 저희가 전대협 5기 모임에 8월 달에 여름에 속초에서 전대협 5기 그 모임에 있는 이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년이 30주년인데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얘기 꺼냈다가 그러면은 영민이 네가 책임지고 하라. 우리가 열심히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책을 떠맡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일을 이제 기념사표 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제 제 신상 보고 다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최영숙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반갑고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이야기 들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독일에서 한 운동도 그보다 더 긴데 그 세월 동안 같이 한국에 있지는 못했지만은 독일에서 같이 이렇게 갖는 그런 느낌들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고요. 우리 강경대 열사 산하했을 때는 저희들이 베를린에 제일 서독에 제일 번화가인 그 쿠담 거리에서 시위를 했었어요. 그때 크게 막 풍물패 앞세우고 이세들 데리고 막 유모차 끌고 가서 우리가 시위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 당시에 제유럽 민족운동 협의회 주체로 그 단체는 임수경 북에 보냈다는 그 이유로 아직도 지금 반국가 단체로 찍혀 있는데 아직 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민협은. 예, 그런데 그 단체 주체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쿠담에서 그 시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강경대 열사 아까 처음에 이야기 시작하실 때 그 명단을 보니까 저는 눈물이 나서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영민 그 처장님이 베를린 오셨을 때 그 민족 20일, 그래서 저희들이 민족 20일을 매달 구독을 했었어요. 구독을 해서 저희들이 책을 받아서 나눠서 읽고 이제 그렇게 매달 구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오셔가지고는 독일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독일 운동사를 그때 취재를 해서 가셔가지고 민족 20일에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독일에서 우리 운동사를 소개할 때 그 글을 그냥 인용을 하고 이거는 민족 20일에 안영민 기자님이 쓴 글이라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소개는 했지만 항상 그 글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그래서 저는 안영민 처장님의 성함만 들어도 이렇게 새로운 그런 감성, 지난번에 명진 스님하고 같이 올 면중제에 그때 이렇게 해주셔서 그때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저희들이 존경하는 안재구 선생님,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말 안영민 기자님을, 아니 지금 사무처장님을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예, 그 말씀 드리려고. 정말 독일에 꼭 한번 가고 싶은데 예, 다시 또 오세요. 예. 20년 전에 제가 취재하러 갔다가 예. 그때 그 취재에서 만나뵀던 그 독일의 우리 동포운동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평양에서 만나고 뭐 금강산에서 만나고 또 서울에서 만나고 뭐 그 광주에서 만나고 이랬을 때 정말 이게 우리가 통일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구나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좀 막혀버리고 차단되고 이래서 너무, 아무튼 제가 언젠가는 베를린에 꼭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제 사진이 안 나오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배경 화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라고 남이천 IC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쪽 남이천 IC 지나가실 때 한번 들러보시면 91년도 투쟁 과정에 대한 그 전시실도 쭉 있고요. 여기에 제가 어느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경대 열사하고 김기정 열사는 여기에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1시 50분인데요. 10시 50분인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까 우리 안영민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베를린에 계신 분들 두 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이 있네요. 지금 송경호 교수님,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억에서 까마득한 91년 열사투쟁에 대해 재조명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화 40년의 변모가 일제 36년의 변절과 얼마나 차별화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5.18 전야 광주에 회식이 시사하는 바를 통절히 반성할 필요가 있고 기득권에 맞들린 기성세대화를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 또한 견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 촉구에 딸랑 76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66명만 동조 서명하는 현실입니다. 전대협 판총련을 비롯한 민주화 세대가 초심으로 돌아가 결의 하나 되는 통일운동에 보다 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후원 계좌는 좀 이따 한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강사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희도 20대, 30대 시절에 그 4.19 세대가 뭐 변절하고 뭐 63 세대가 변절하고 뭐 그다음에 뭐 긴급조치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 세대는 정말로 이렇게 그런 부분과는 다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특히 이제 통일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책임져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믿음과 확신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된 거죠. 그 나이가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배 세대들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부분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지금 군사훈련 연기 촉구 76명 이제 서명했다 얘기하는데 이보다 저는 이만큼 또 더 심각한 게 최근에 이제 전대협 세대가 전대협 출신 의원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국가보안법 뭐 폐지 문제에 대해서 뭐 서명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촉구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참 전대협 세대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40명이 넘는데 이 마음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잘 마음이 안 모아지고 그러니까 한계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뭐 386 전대협 세대 얘기하면서 30대에 이미 이제 정치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흔히 얘기해서 소년 등과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이른 나이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자기가 겪어왔던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지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한계도 그만큼 쉽게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다져 나온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위에서 붕 떠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제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저는 전대협 세대나 한총련 세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내지는 정치적으로 명망을 얻은 또는 정치권에서 뭔가 그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들도 전대협 한총련 세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다수의 전대협 한총련 세대는 여전히 저는 뭐 생활 현장 곳곳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20대 시절에 가졌던 생각과 원칙과 신념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이제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평화 통일을 앞당긴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자식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냉소적이잖아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냉소적이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세대에 대해서도 좀 냉소적인데
그런 부분을 누구를 탓할 것인가. 뭐 20대 젊은 세대를 비판한다라고 해서 저는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겸허하게 이제 반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1년도 5월 투쟁을 되돌아보자라는 것들도 사실은 그 열사들, 우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열사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20대 초반 그 모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곧 그 당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강경계 열사가 경찰이 어떤 세파이프에 맞아서 숨졌다 하는데 그 비슷한 일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회 때마다 백골단이 신탈에 들어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구타하는. 그래서 잘못 맞으면 정말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쓰러져 가고 죽음 일보 직전에 가고 이랬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체류탄 직격탄에 맞거나, 저희는 91년도에 파출소에 이제 뭐 어떤 그 당시만 해도 규탄 시위 이런 거 할 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규탄 시위하고 이럴 때 막 파출소, 학교 앞에 있는 파출소에 쫓아가서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이 총을 쐈어요. 총을 쏴서 저희 학교 그 후배가 장단지에 관통상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왜 총을 쐈냐면은 노태우 정부가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걸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라고 했거든요. 그 시위대에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처음에는 저희는 무슨 퐁소리가 났는데 총소리인지 몰랐고, 근데 한 명이 쓰러졌는데 총알이 뚫고 나간. 그게 만약에 어떻게 얼굴을 향하거나 가슴을 향했을 때, 그런 이제 정말로 치열하고 살얼음판 같은 세월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 이게 뭐 9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자 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50대가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옛날에 어떤 마음 속에 가졌던 그 마음가짐, 붉은 마음,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그것이 이미 신압으로 하나둘씩 무너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걸 이제 뭐 크게 아주 뭐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변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소심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뭐 현실과 타협하는 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자 하는 게 사실 91년 30주년 기념 사업의 또 하나의 우리 세대의 어떤 이제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말 뼈아프게 충분히 이제 말씀 잘 새겨 듣고요. 또 그것을 이제 마음에 좀 다지면서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 약속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요, 그 남북 물리 포럼의 김영윤 회장님께서 한반도 미래 비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조금 전에 그 이종현 선생님이세요? 예,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안행민 기자님, 정말 참 반갑습니다. 정말 참 오랜만에 우리 2000년도 그때 한참 베를린에 이렇게 오셔서 2000년 우리하고 12월달입니다. 정말 참 이렇게 배우니까 얼마나 참 마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음번에 시간이 되시면 꼭 이쪽 독일도 한번 오세요. 예. 한번 만나서 좀 좋은 옛날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요. 예. 특히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독일에 갈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주무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혹시 꼭 얘기 한 말씀 하셔야 되겠다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서로 그 인사 나누면서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하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원장 이근덕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